네, 그럼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세션은 육군의 미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최하진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최하진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서강대학교 육군역 연구소 이근우 교수님과 또 육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패널과는 인연이 깊은데요. 뭐 토론을 한 적도 있고 발표를 해서 책으로 제 연구 업적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세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이 있으신데 발표자분들께서는 12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고 토론자분들께서는 5분 정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그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정성철 명지대학교 교수님께서 우리 이 미래와 대한민국 육군, 전쟁, 동아시아 그리고 가치 수호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정성철입니다. 이렇게 많은 귀한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 육군인데요. 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래 육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미래의 전쟁, 미래의 동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마주할 전쟁이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마주할 동아시아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 거시적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중요한 점들을 요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의 전쟁 관련해서는 우선은 제가 자료집의 91쪽에 보면 그림 1에서 무력 충돌로 인해서 사망자 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89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습인데요. 일반인들, 뭐 젊은 대학생들 포함해서요. 전쟁이라는 것이 구시대의 유물이다. 더 이상 무력 충돌과 같은 것은 옛날 이야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국가와 관련된 폭력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폭력이나 이러한 폭력에 의한 사망자 수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많은 이제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고 민간 기술이 이제 군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미래의 전쟁은 어떠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더 많은 아픔을 가져다 줄 것인가. 저는 약간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보다는 더 많은 무력 충돌을 야기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격 대비 방어 우위의 환경이 점차 약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사이버와 우주공간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방어가 완벽하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 우위의 상황. 또 그것이 아니면 공격과 수비의 구분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앞으로 더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뭐 달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새로운 공간,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열리게 되면 결국에 이러한 방어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 우리가 맞이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쟁의 안개가 더 짙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많은 위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화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무력 사용의 정치적 비용이 감소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인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것인데요. 결국에는 사람이 전투에 들어가지 않고 뭐 드론, 요즘은 이제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또 이제 로봇의 개발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무력 사용의 정치적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심지어 민주국가라고 할지라도 무력 사용을 더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닥쳐왔을 때 무력 충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최근에 그 드론 관련해서 무인기 관련해서 연구들을 보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 많은
그 선진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드론을 만들고 드론으로 무장하고 이제 드론을 수출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 간, 그다음에 국가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왜 국제 분쟁, 국가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가? 이거는 이제 넓은 차원에서 보면 결국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불평등,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의 차이가 더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 20세기 또 19세기, 20세기 유럽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국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 국가 내의 이런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면 결국에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제 저는 다가올 미래에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고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도 이러한 전쟁의 모습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의 동아시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인가? 사실 비국가 행위자들, 테러 단체들 아니면 내전의 위험 같은 것이 동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과연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이 공간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력 이동, 두 번째는 정치 체제, 세 번째는 인구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아시아와 관련해서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력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파워 시프트, 파워 트랜지션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 아시아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세력 이동에 의한 특별히 이제 경제적 비대칭의 모습들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집 96쪽에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비대칭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아니면 아시아의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거나 그러한 경우에 훨씬 더 그 비대칭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에는 다들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아에서의 국가들의 비대칭 경제적 의존,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이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의 경우보다도 아시아가 더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닥칠 10년, 20년 후에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 아니면 지금처럼 높은 비대칭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아시아의 근본적인 어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무역 비대칭, 경제적 비대칭 의존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상이한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자료집 98페이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시아 내 국가들이 민주주의 아니면 혼합 체제 아니면 권위주의 다양한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아시아의 이러한 상이한 정치 체제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왔는가, 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다음 달에 민주주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리버럴 코얼리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98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하고 다른 지역들과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1990년에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 정치 체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정치 체제를 갖춘 국가들이 서로 이웃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 그다음에 전체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마주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와 전체의 차이는 별로 없고
사실 뭐 50년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뭐 서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이한 정치 체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이한 정치 체제를 갖췄을 때 그것이 국가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제도를 둘러싼 갈등들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려는 모습이 있고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오커스나 뭐 쿼드나 쿼드 플러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또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권위주의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는, 그래서 뭐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그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간의 그런 대결 구도 아니면 긴장 구도라는 것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되리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동아시아의 불안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동아시아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 부양비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 G7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없지만, 한국과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이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는 데이터들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을수록 그 국가가 좀 더 호전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대하고 있는 그 현실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런 가운데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청년 실업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기 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9년을 보면 대한민국과 중국의 그 흔히 말하는 청년 실업률, 15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이 미국이나 G7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2011년하고 비교했을 때 정반대되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고령화가 되고 또 청년들의 불만, 청년들에게 어떤 사회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동아시아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국들은 국방과 관련된 예산과 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 간의 협력보다는 갈등을 더 치닫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육군의 역할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동아시아의 안정자로서 또 자유연합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기능을 하려면 우리의 육군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대한민국 군인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또 더불어서 통일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육군의 그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거는 다른 나라 군대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비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난민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누가 여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인간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육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준비와 또 고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성철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르면 두 번째 제이크 해링턴 연구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준비했으니 개인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발표, 고려대학교 백선우 교수님한테 발표가 있으실 텐데요. 그 발표 제목은 육군 군사 전략의 현재와 미래, 동시 방위 전략을 중심으로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백선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동시 방위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동시 방위 전략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밀에 꽁꽁 쌓인 것인지 제가 미처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틀린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의 발표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동시 방위 전략을 목표, 수단, 방법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시 방위 전략의 목표는 첨단 기술군으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첨단 기술군으로 합동군을 주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뒷받침이란 부분이 강조되어 있으며 육군 단독의 임무 수행은 물론 합동군으로서의 육군의 역할이 부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북한과 잠재적 복합 위협으로부터의 영토 및 주권 수호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오랜 주요 안보 위협이었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이제 복합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협의 주체로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이 포함되었고 그 위협의 양상으로는 군사적 위협 이외에도 비군사적 위협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국가 수준에서 안전 보장을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개별 국민 수준에서의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전통적인 안보 관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수단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 방위 전략의 수단에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 속도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대칭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압도적 속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기동 군단 설립을 이제 추진 중이시라는 건데 전략 기동 군단이란 지상 전력과 공중 전력이 혼합된 기동 군단으로서 미래 육군 군사력 건설 계획인 5대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미타이거 4.0 체계를 들 수 있겠는데 간단히 말해서는 이제 보병부대의 기동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 무기와 첨단 통신 시설을 갖춘 기동수단을 보급해 모든 전투원의 기동력을 높이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에 대한 공격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대칭 능력의 확보입니다. 이제 육군 우주력 발전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AI 기술입니다. AI 기술 역시 이제 미래 전자 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해서 육군의 전 분야에 AI 기반 역량을 확보하고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동시 접근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 빨리 그리고 함께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선형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인데 전선을 따라서 전투를 선형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을 통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합동작전입니다. 지금까지 각 군이 영역별로 분산된 전투를 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전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다 영역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따라서 육군은 미래 지상작전의 기본 개념으로 다 영역 동시통합작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동시 방위 전략을 그 베리포젠의 군사전략 분석법에 기반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의 틀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군사 전략의 성격입니다. 군사 전략의 성격에 따라 공격, 방어, 억지적인 군사 전략이다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목표와 수단 그리고 목표와 방법이 얼마나 통합되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군사 전략의 혁신성으로 전장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들이 군사 전략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혁신적이다, 그렇지 않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시 방위 전략을 군사 전략의 성격적 측면에서는 공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기동력을 많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저비스의 논문에서 우리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동력이 증강이 되면 방어보다 공격이 더 용이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동력을 강화하고 있는 동시 방위 전략의 특성상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목표와 수단 그리고 목표와 방법 간의 통합성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의 통합성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동군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육군은 전쟁의 억제와 승리를 위해서 합동군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의 동시방위 전략 곳곳에는 합동군의 효율적인 운용이나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실제로 육군이 어떻게 합동군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합동군으로서 역할 확립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바로 우주력 건설 분야입니다. 육해공군 모두 우주력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육군은 페가서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공군도 지난해 이미 에어포스 퀀텀 5.0을 공식화하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군도 자체적으로 우주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육해공군 모두가 우주력 건설에 뛰어든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모두가 우주력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과연 육군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이 미흡하다라는 점입니다. 동시방위 전략은 위협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동시방위 전략에는 북한의 핵 공격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방어력 증강 계획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방어력보다는 공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의 도입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 이전에 타격하고 제거해서 방어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KT-SSM의 실전 배치가 사실 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이게 실전 배치될 때까지 어떻게 방어력 공백을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사전략의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육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육군 병력의 대규모 감축 및 복무 기간의 축소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해서 육군은 무기 체계를 개선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워리어 플랫폼과 이제 드론봇 전투 체계를 대표적인 무기 체계 개선 사업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으로 전투원 개인의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병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드론봇 전투 체계가 활성화되면 전투를 위해서 전투원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야 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의 병력 감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전장의 등장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에는 전장이 아니었던 곳들이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육군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전장에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주력 발전 부분은 제가 스킵을 하고 이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 방안으로 이제 사이버 전자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전자전을 육군의 10대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로 선정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도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분석한 동시방위 전략을 좀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격적인 이 군사 전략, 동시방위 전략이라는 것은 이 주변 국가의 군비 경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인 군사 전략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군비 경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쟁 가능성 자체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전쟁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공격적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이렇게 영내의 많은 국가들이 꾸준히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과열될 대로 과열된 군비 경쟁이 이 한국의 동시 방위 전략 때문에 더욱더 이제 증폭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미 이제 과열된 군비 경쟁 양상이 한국의 참여로 인해서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목표와 수단, 그리고 목표와 방법 간의 통합성이 낮아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제 합동작전 능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동작전에서 누구와 지휘권과 통제권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합동작전을 위해서는 통합된 전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이 전력에 대해서 누가 지휘권과 통제권을 가질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침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육군이 주도하는 합동작전 능력이라는 것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안보 위협의 대처 능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병력의 감축과 새로운 전장이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서 육군이 적절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육군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를 마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시 방위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겉으로 제가 깊게 자료를 보지 못하고 분석한 것이지만, 제가 느낀 종합적인 결론은 방향은 있지만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 방위 전략이라는 것은 전략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백선우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숭실대학교 김태형 교수님의 한반도에서 전략적 수준의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김태형입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제목이 이제 한반도에서 전략적 억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저는 인도 파키스탄 사례하고 미국의 최근 핵 전략을 둘러싼 논란, 요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좀 고민했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뭐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난 1월 그 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무기 개발을 공언했었고, 실제로 몇몇 무기 체계들은 시험 발사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북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핵무기 보유 국가들 간에 핵무기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에 많은 경쟁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 보유 국가들 중에 가장 좀 우려스러운 사례라고 하는 인도 파키스탄 간에도 핵무기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경쟁 상황이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방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로 억제력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확전의 위험성을 늘리고 그 위기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됐고요. 먼저 그 시작은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탄생 때부터 전쟁을 겪어왔고,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대립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그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양국 모두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신뢰적 최소 억지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량 확증 보복형 핵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핵 선제 불사용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핵태세라든지 핵 전략이 과연 특히 파키스탄 후원을 받는 무장단체의 도발에 얼마나 억제력이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태세 핵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핵 전략을 표명한 바는 없지만 신뢰적 최소 억제를 역시 채택하고 있다 보고, 하지만 핵선제 불사용 원칙은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공세적인 비대칭 확전형 핵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대응에 또 맞대응으로서 최근에 이제 전범위 억제로 풀 레인지 스펙트럼 디터런스라는 굉장히 좀 다양한
투발 수단이라든지 방식을 사용한 공세적이면서 때로는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억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이 양 국가의 대치 상태에서 많은 위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1999년도에 벌어졌던 4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카길 전쟁이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98년도에 양국이 핵실험을 했는데 바로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핵전쟁으로 비화되면 어떡하나 하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확전은 되지 않고 7월 말 정도 한 두어 달 정도 이후에 자제가 되었는데 특히 이 상황에서 양국이 모두 좀 그 확전을 자제하려는 그런 노력을 분명히 보여주었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통제선을 넘지 않은 라는 노력과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확전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었는데 이후에도 이 카길 전쟁을 둘러싸고 핵무기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억제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도발을 부추겼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논쟁이 크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카길 전쟁 같은 경우는 핵 선제 공격을 하긴 유효에는 분명히 있었지만 양국이 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상황이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이제 중론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위기 상황들은 있었죠. 2001년 12월에 국회의사당 공격으로 인한 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에 문바이 테러 위기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캐슈미르에서 우리라는 지역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대치와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큰 확전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사건은 2019년 2월에 인도령 캐슈미르 풀라마라는 지역에서 테러 공격에 의해서 40명 이상의 인도군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 이후에 인도가 이제 강경한 대응을 천명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모디 총리 당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모디 총리가 의도적인 확전을 지시를 하면서 파키스탄령 캐슈미르가 아닌 파키스탄 영내에 있는 그 무장단체의 기지라는 곳을 공습을 했어요. 공군기를 동원해서 공습을 했는데 이 와중에서 이제 파키스탄은 여기에 대한 반격을 시도를 했고 그러면서 공중전까지 벌어지면서 1971년 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후로 공중전까지 벌어지면서 굉장히 확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여기 이제 164페이지에 인도가 공습한 지역에 대한 지도가 나옵니다. 발라콧이라는 나오는데 그 풀라마 테러 공격하고 이 발라콧 공습이 큰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인도가 그 테러 공격에 대한 응징을 구실로 굉장히 의도적으로 확전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수평적 확전, 수직적 확전을 다 했죠. 그러니까 지역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확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확전을 했지만 더 이상 확전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도 넌치시 비추긴 했습니다. 그 전략적으로 이제 좀 민감하지 않은 지역을 타격했다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지만 실제로 더 확전이 될 가능성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인도의 유일한 핵무기 발사 잠수함이 이제 파키스탄 인근에 있다는 것을 경고를 했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통수하는 기관이 소집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비췄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중전 때 격추된 인도의 조종사가 무사 귀환하지 않았다면 모디 총리가 단거리 핵미사일이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신중하게 고려했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당연히 무사히 넘어갔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의도적인 확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전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후에 인도가 캐슈미르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캐슈미르인들의 불만은 더 커졌고 무장단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더 커졌는데, 이러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과연 확전되지 않고 통제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풀라마 발라콧 이후에 양국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인 교훈이 확전이 쉽게 통제될 것이라든지, 상대방 레드라인 넘어도 보복 공격 크게 겁낼 필요 없다든지, 확전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라든지 이런 위험한 교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강경 이미지를 굉장히 구축을 해서 총선에서도 승리했는데 이것에 대한 또 커미트먼트 트랩이 있어서 만약에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간의 억제도 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양국 간 배치하고 있는 무기 체계라든지 핵태세의 변화 이런 것들도 확전의 가능성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물론 의도는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확전 통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핵무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자산이고, 뭐 냉전 때 소련 봉쇄라든지 동맹국에 대한 그 해구산 보장 같은 걸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매드라는 상호확증 파괴라는 것에 기반을 한 그런 전략이 조성이 됐었고, 하지만 매드라는 게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은 아니어서, 뭐 관료들이라든지 군사 전문가들이 인기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국내 정치의 변화, 그리고 상황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을 해서 그 소련보다 위에 서려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됐었고, 그리고 핵무기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야 된다.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너트라고 이제 뉴클리어 리티데이션 시오리를 받아들이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매드와 너트의 논쟁이 냉전 때도 굉장히 크게 있었고, 이걸 이제 정리한 게 170페이지인데요.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주장도 있고, 이제 이 논쟁이 중요한 게 지금도 이 논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중요하거든요. 냉전이 끝난 직후에는 잠시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제 러시아의 위협이 집중하고, 중국의 전략무기 증강 노력이 집중하고, 또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핵무기 증강 노력 때문에 이런 논쟁이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 특히 이 논쟁은 그 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쓸 때마다 더욱더 불거졌었죠. 1994년도에 그 NPR이 처음 발간이 됐는데, 특히 2010년도 NPR이 발간됐을 때 논쟁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전해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공표를 했었기 때문에 과연 NPR에 뭐가 담길지, Declaratory Policy에 뭐가 담길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너트 분들이 우려하던 건 달리 상당히 그 기존의 핵태세를 받아들여서 좀 모호한 것들을 많이 남겨놨었죠. Fundamental Purpose는 Extreme Circumstance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남겨놓으면서 핵무기의 유용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남겨놨었죠. 그리고 이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핵무기의 유용성을 다시 강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그 로일드 무기 체계라든지 테일러드 맞춤형 그리고 유연한 전략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드와 너트 간의 이제 논쟁은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거에 대한 그 우려는 또 굉장히 크게 있고요.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선거 유세에서도 그 소울 퍼포즈를 강조하겠다고 분명히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유일한 목적,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아니면 한국이나 다른 동맹국에서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매드와 너트의 논쟁에서 너트를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랑 중국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전술 핵무기를 많이 배출했었고, 미국이 이에 대한 미러 이미지로 다시 이것에 대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미국을 안보를 위해서도 과연 좋은 것인지, 오히려 억제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은 아닌지. 이제 이런 전술 핵무기 같은 경우는 재래식 전력이 약한 쪽에서 많이 채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채택을 해서 그것에 맞대응으로 이런 비전략적 로일드 무기를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과연 바람직한지, 오히려 위기 안정성을 악화시키고 확전 통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한반도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얘기할 것들이 좀 있지만 아까 토비 달턴 교수님이 얘기한 게 제가 주장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그런 한국이 우리가 북핵에 대한 대응을 할 때 다른 국가들, 다른 사례들을 충분히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과연 물론 분명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대응책이 과연 전쟁을 방지하고 우리 실질적인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토론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 세 분의 육군의 미래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정성철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한열 서강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이한월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정성철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육군이 향후 자연재해나 기후 문제, 전염병 퇴치 문제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 예컨대 해킹이나 테러 활동에 대한 국제협력 등에 대한 대응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드릴 질문 혹은 제언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이 미래 육군에 혹은 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제문 2절에서 기술 발전이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기술 발전이 육군에 던져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군사기술 발전의 다양한 사례 중에 자율 살상무기, 무인 무기 체계, 군사로봇, 킬러로봇을 아우르는 자율 무기 체계의 발전에 저희들은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체계의 유형과 활용 방식은 물론이고 이런 무기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같은 비인간 행위자, non-human actor가 전장에서 혹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가할 경우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전쟁을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것을 포스트 휴먼 전쟁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이런 전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야기될 법적인 혹은 규범적 문제에 대한 인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슈들도 육군과 무관하지 않다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군사 기술 발전의 영향이 육군의 군사 작전, 전투 공간, 그리고 전쟁 수행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고 이런 변화들이 육군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술 발전은 군사 작전에 있어서 네트워크 중심전이나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스워밍 작전이나 모자이크 워페어나 이런 개념들을 등장시켰고, 전투 공간과 관련해서는 다영역 작전이나 전자기 펄스,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한 전자전, 그리고 GPS 제밍 등 그런 개념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 발전은 또한 전쟁 수행 방식에 있어서 폭력성 상승을 초래했고 미래전 수행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확대시켰습니다. 물론 기술의 자율적 영역이 극대화될 경우에 이런 불확실성은 기계에게 인간으로부터 위임될 것입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이 중미 간 체제 충돌에 대한 분석을 언급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분석이 육군에게 주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입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함의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체제 충돌을 예측하는 논의나 세력 전이 이론의 설명력이나 현실 적합성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중미 갈등과 미래의 충돌을 예상하는 주장들은 교수님께서 아까 그래프를 통해 그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신 국가 간 전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중국해나 남중국해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떨어져 있고 본질상 해상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육군이 연루될 수 있는 분쟁은 북한과 대만 정도가 될 텐데, 중미 갈등이라는 변수를 고려했을 때 미래 육군의 전략, 작전이나 전투 수행에 기존의 전통적 접근법과 다른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김동준 교수님께 백선우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김동중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다시 초대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먼저 백선우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는데 크게 두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육군의 전략을 평가하는 글이긴 하지만 이러한 글들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는 좀 더 정치적인 측면들에 대한 고려도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먼저 국가 전략을 분석하는 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크게 4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우리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익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를 규정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능력들을 적용하는 방식들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체계적인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들에 대한 언급 역시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좀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육군의 미래 전략이 구체적인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역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여러 계획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고도의 정보화에 입각한 기동전을 수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그 기동전이라는 것이 최첨단 기술을 기반하더라도 그 모든 형태의 그리고 내용의 분쟁에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또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한국에서 육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많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을 대항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분쟁이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 정규군을 상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필연적으로 점령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령전을 하게 되면 반란 세력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이 수행한 이라크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03년도에 미군은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정규군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이후 8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육군의 현재의 정보화에 입각한 기동전 전략이 이 점령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게 북한 지도부를 타파한 다음에는 이게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게 되는 반란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런 첨단 전략에 입각한 여러 전략 구상뿐만과 함께 동시에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백선우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핵무장 국가와 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사실상 핵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육군이 비록 첨단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디까지나 이 재래식 전략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국제정치에서 이야기하는 핵혁명의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군사적인 승리가 정치적인 승리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이러한 개혁 전략에 입각을 해서 북한군에게 아주 환상적인 역사에 나올 만한 승리를 거두더라도 문제는 이제 뒤돌아보면 서울이 엎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이러한 육군이 준비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군이 미래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무기라는 요소를 어떻게 다루는지, 특히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북한 미사일만 고려를 하게 되는데 한반도 전장을 생각하게 된다면 다양한 투발순환에 대한 대응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남한을, 한국을 공격할 때는 이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로켓도 사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휴전선 근처에서 이 남쪽으로 바람이 불 때 그쪽에서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공비가 핵배낭을 메고 뛰어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북한 핵위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 이러한 북한 핵위협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사고를 해본 다음에 이 육군의 전략 수행을 한번 체계적이고 이 순서대로 한번 시나리오화하고 우리가 고민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주대학교 김명철 교수님께서 김태형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김태형 교수님의 논문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김명철입니다. 제가 그 김태형 교수님 글을 이제 여러 다른 곳에서 국제정치 관련 또 핵 전략 관련해서 읽고 참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교수님 글에 대해서 직접 토론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글은 그 위기 안정성 그리고 확전 통제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하면서
어떻게 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략적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군사적 건설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그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 사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전략 핵 경쟁 사례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논문이 갖고 있었던 연구 질문, 문제의식, 그리고 총론적인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또 사례 분석도 사실 최근에 있었던 그 핵 경쟁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또 그런 사례들을 잘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잘 된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 들었던 부분이 그 결국은 위기 안정성과 확전 통제의 개념이 이 하나의 그 억지하면서도 동시에 이뤄야 될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개념 설명이 앞부분에 안 나와 있고 뒷부분에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제 뒤쪽에 같이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다 읽고 나서 한 후반부 갔을 때쯤에 이 두 가지 위기 안정성과 확전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 부분을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례를 풀어서 가는 것이 훨씬 논문 그래서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관련돼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자 제안은 그럼 이제 사례 선택에 있어서 결국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 사례로 미국의 핵 전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과의 그 핵 관계 이거를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큰 사례가 분석 수준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사점도 있지만 하나는 핵 국가이지만 지역 강대국이 아닌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적인 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의 사례인데 이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놓으면서 사실 논문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던 그 논지가 좀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과 이런 강대국 사이의 이런 핵 경쟁 사례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시려고 했었던 걸로 그런 느낌이 받았고요. 예를 들면 뭐 매드라든지 너트 이 사이의 그 이론적 논쟁은 사실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강조를 해서 이거를 앞부분에 놓고 그보다 이제 한반도의 상황과 유사한 인도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이런 분쟁 사례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분쟁이 나타났을 때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사례 선택과 분석 수준 면에서 제안이자 질문이 있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읽으면서 결국은 이 논문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한국 군사 건설력의 건설 방향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사실은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기 통제, 그러니까 위기 안정성과 확전 통제도 가능하면서 또한 그 억제를 하게 하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분명히 도전이 되고 어려운 질문인 거는 저도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이 논문의 하나의 중요한 그 과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문을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배운 논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선생님들께서 좋은 토론 해주셨는데 제가 그 발표자분들께 2분 정도만 드리면서 토론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성철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하나 교수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크게 두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결국에 이런 기술 발전이라는 게 육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이 발표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연구들이 출판되고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거시적 차원에서 다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많은 연구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2017년에 나왔던 이 육군용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나온 책 같은 경우에 결국에 그 전쟁의 미래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전장에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좋은 연구물들을 묻고 있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이 체제 경쟁에 대한 그러니까 시스템 간의 그게 크래시 아니냐 미중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가올 미래에
미중을 중심으로 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도가 저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육군이 과연 담당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제 대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영토를 지키는 육군, 국민을 지키는 육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념과 가치, 우리의 제도를 지키는 육군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육군 비전 2030에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수호하는지, 육군이 무엇을 지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선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동준 교수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코멘트 주셨는데 저는 이견이 없고요. 주신 코멘트 두 가지 모두 다 제가 반영해서 더 나은 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정치적 관점에서 이 동시 방위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해주신 네 가지 수준을 제가 잘 고려해서 이 부분도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동시 방위 전략이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동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전략이 한국의 상황과 잘 들어맞느냐를 이제 북한군의 위협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 글에서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 동시 방위 전략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해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두 가지 측면, 과연 우리가 북한 정규군과의 전면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얼마나 효율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가지고 있는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이 다음 글에는 제가 반영해서 더 좋은 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명철 교수님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먼저 이제 개념 설명도 위기 안정성 합창 통제가 이 논문 전체를에서 가장 중추적인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 그건 네, 분명히 다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례 선택도 사실 분석 수준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장이나 갈등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군사 충돌이 이번에 있었고 많이 있었던 그 인도 파키스탄 사례와 이제 병렬적으로 얻는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그것도 동의를 하고요. 그것도 어떻게 좀 개선할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건데 제목에도 나오고 한국군 군사력 건설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좀 후회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제가 뭐 능력도 없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놨을까 했는데 나중에 제목을 좀 이렇게 좀 고쳤지만 이게 늦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할 능력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안은 방향성 같은 거는 무엇인지는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육군력 포럼 제2세션 육군의 미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분들 그리고 토론자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특히 훌륭한 발표뿐만 아니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사회자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받을 수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이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